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파이널 모의고사,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1회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시험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모의고사는 이제 거의 막바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요.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부탁을 드리는 건 반드시 모의고사는 먼저 문제를 혼자 풀어보십니다. 어떤 환경으로 풀어봐야 될까요? 시험 환경과 동일하게, 시간도 동일하게 하시면서 뭐까지? 문제만 푸시면 안 돼요. 답안지 옮기기까지. 그래서 이게 한 문제당 1분이다라고 했을 때 답안지 옮기는 시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시험 환경하고 동일하게 답안지 옮기기까지 한번 스스로 해보시는 걸 먼저 하세요. 그래서 현장 감각을 익히자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꼭 하시고 그러고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는 걸 적극 권합니다. 예,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이제 틀린 것 뭐 하나 골라라 하면 맞는 것 중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맞는 것 하나라면 네 가지 틀린 게 왜 틀렸나 내가 정확히 변별하나 스스로 물어보시면서 이제 강의,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다 풀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는 각 그 영역의 인행사 뭐 해서 8영역마다 나오는데 각 영역마다 3회로 준비가 됐잖아요. 그 3회가 1회는 문제지 중하로 잡았고요. 2회는 중으로 잡았고 3회는 중상으로 잡았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순 있는데 문제집을 만들 때 1회, 2회, 3회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22회가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떨지 우리가 딱 가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경험을 좀 해보셔라 해갖고 1회 중하, 2회 중, 3회 중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집의 의도도 알고 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모의고사여도요. 기출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비중을 넣어드렸고 주요 내용들을 이제 문제로 담아보려고 한 거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유념하시면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의가 막바지 여러분들의 학습 정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행사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는 꾸준히 나오는 패턴입니다. 1번,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진다. 맞았죠? 인간 발달은 생애 전 과정에 걸쳐서 전생의 발달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상승만이 아니라 상승적 발달, 하강적 발달 모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2번, 이전 단계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다. 예, 에릭슨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이전 단계 발달의 성공이나 실패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점성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전과정이라고 할 때는 상승, 하강 모두 청년기를 정점으로 상승됐던 것들이 하강하는 감축과 위축에도 우리는 여전히 발달, 전생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3번, 다음 단계의 발달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럼요. 우리가 발달 단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인간 발달은 일정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일정한 순서가 있다. 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일정한 순서가 있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측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측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유전적 요인에 한정되어 진행한다. 이게 틀렸죠. 인간의 발달은 유전적 요인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유전에 무슨 말이 있었죠? 환경과 유전에 상호작용이다. 이 단어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유전적 요인에 한정되어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죠. 자, 5번, 발달 단계마다 특징적인 변화가 있다. 그럼요. 발달 단계마다 어떤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느 시기에는 언어가 아주 중요한 시기, 어느 시기에는 뭐 신체 발달에 뭐 폭등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도덕성은 몇 세를 기준으로 뭐 질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달 단계마다 특징적인
유전적 변화가 있는 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이 1번 문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의 개념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보시고요. 예, 이번에는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발달과 관련된 개념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예, 자, 인간 발달과 관련된 개념들 여러 가지 있죠. 유사 개념. 근데 옳은 걸 고르래요. 성장, 성숙, 학습이 나왔네요. 자, 성장은 신체적, 생리적 차원의 양적 증가와 확대를 말한다. 맞았죠? 성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유사 개념에서. 자, 니은. 성숙은 유전적 기제의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변화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네. 성숙할 때 주관적으로 뭐 아픈 만큼 정신이 성숙해졌어.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인행사 1장에서는 딱딱 발달과 유사 개념은 딱딱 그 개념을 정확히 갖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숙은 유전적 기제입니다. 맞았고요. 디귿. 학습은 직관적 경험 및 훈련 과정을 통한 변화. 이것도 맞았죠. 학습은 말 그대로 후천적인 거예요. 경험, 직관적,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정답은 모두 다 맞아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발달과 유사 개념 정확히 정리하고 가세요. 꾸준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얘기겠죠. 예. 자, 이번에는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자별 개념으로 좀 들어왔네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예. 1번, 성격 구조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된다. 맞았죠? 예. 프로이트는 이제 인간의 성격에 관련돼서 이제 뭐 지형학적 모형, 구조적 모형을 얘기했는데 구조적 모형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구조적 모형에서 바로 원초와 자아, 초자아. 예. 이드, 에고, 예, 슈퍼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원초와 바로 쾌락 원리, 자아, 현실 원리, 초자아, 도덕 원리 이런 거 좀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지형학적 모형, 구조적 모형 이런 거 정확히 좀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원초와 자아, 초자아는 성격의 구조, 구조적 모형 맞았고요. 2번, 초자아는 도덕 원리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자아, 도덕 원리,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맞았고요. 3번, 전의식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한다. 맞았죠? 전의식, 이거는 뭐예요? 지형학적 모형에 대한 거잖아요. 예, 지형학적 모형. 예,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지형학적 모형에서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바로 여기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뭐죠? 교량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기억 안 난다. 뭐 무의식에 있는 거 이제 그러다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조금 노력을 하면 저 아래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올라오는 예, 그래서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의식으로 올라오는 요 내용. 그래서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전의식은 무슨 역할이다? 교량 역할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맞는 문장입니다. 자, 4번. 인간 행동의 상당 부분은 의식에 의해 결정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는 틀린 거죠. 프로이트는 인간 행동의 상당 부분은 의식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무의식. 예, 그래서 바로 뭐라 그랬어요? 정신결정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래서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대단히 중요시했고 무의식의 강한 영향력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신결정론 뭐 이런 거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실수나 착오행위도 사실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억압된 무의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의식에 의해 결정된다가 틀린 것으로서의 답입니다. 5번, 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예, 맞죠? 왜냐하면 이거 구조적 모양에서 우리가 이런 그림 그릴 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슈퍼이고 있고요. 초자, 그 다음에 에고,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드가 있잖아요. 그쵸? 자, 초자, 그 다음에 이제 원초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구조적 모형에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로 자아는 뭐를 갖고 있다? 의식의 영역이기도 하고 전의식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아의 일부는 무의식에서 이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해서 구조적 모형에서 이런 그림 여러 번 보셨죠? 예, 그래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4번 되겠습니다. 프로이트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시고요. 옳지 않은 것 같이 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풀어보시고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각 지문마다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자꾸 가져오는 건 계속 훈련을 하고 학습을 하자는 의도가 있는 거니까 그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정신역동 이론가 중에 아들러에 대한 거네요. 한번 볼게요. 아들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아들러. 1번 개인 심리 이론으로 불린다. 맞죠? 아들러 이론의 명칭이 개인 심리 이론, individual, individual 이렇게 돼갖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은 통합적으로 봐야지 쪼개어서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의 개인 심리 이론이다 해갖고 이 개인이라는 말을 풀어드렸잖아요.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인간은 열등감에 휩싸인 비합리적 존재이다. 아이고,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건 2번이죠. 아들러가 열등감이라는 개념을 주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맞지만 아들러에게 열등감은 아주 열등감에 휩싸인 비합리적 존재다. 이런 부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열등감을 인간이 자각할 때 이걸 보상하고 싶고 그러면서 보다 더 자기 완성이라는 건강한 우월의 추구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자각하는 건 어때요? 되게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러에게 있어서 열등감은 없애야 될 거, 부정적인 거, 비합리적 존재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열등감은 보상을 위한 노력, 모든 발달에 있어서의 근원이라고 보는 게 아들러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열등감에 대한 아들러의 시각이 대단히 독특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비합리적 이런 의미 아니에요. 부정적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3번. 인간의 우월성 추구는 선천적인 것이다. 예, 선천적인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우월성은 건강한 의미에서 자기 완성을 향해 나간다라는 거고요. 아들러도 얘기했지만 파괴적인 우월성은 건강하지 않은 우월성입니다. 예. 그리고 우월성의 추구, 그러니까 열등감을 자각할 때 보상을 통해서 우월을 추구하는 자기 완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건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인 요소다라고 본 게 맞는 거죠. 자, 4번. 개인이 지닌 창조적 힘이 본성을 결정한다. 맞죠? 그래서 아들러에게 있어서는 그 창조적인 힘 이런 개념들이 되게 중요한 아들러의 개념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회적 관심은 의식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여기 사회적 관심도 소셜 인터레스트 아들러의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러가 아주 중요시한 거죠. 예, 바로 내가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거, 기여하고 싶은 거, 함께하고 싶은 거, 예, 이런 거고요. 의식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라는 건 후천적이다라는 의미고요. 동시에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은 후천적일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이런 요소가 있다. 그러나 누구는 이게 후천적으로 잘 개발되기도 하고 아닌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을 키워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인간의 건강한 성숙화도 관련되는데 이거는 특히 모성, 엄마가 자녀가 이게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라 해도 엄마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개발해 주냐 아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아들러는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들러 하면 개인 심리 이론, 그 다음에 열등감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 문장은 틀린 거죠. 열등감을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힘으로 봤기 때문에 틀린 거고, 우월의 추구, 자기 완성의 추구, 창조적 힘,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 이런 거 다 일반적인 표현어가 아니라 아들러의 용어이잖아요. 예, 그런 거 잘 잡으시고요. 특히 기출들을 보다 보면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이면서도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이런 문장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요소들도 같이 좀 정리해 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5번으로 가서요. 에릭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이 제시한 발달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1번. 유아기 출생에서 18개월은 주 양육자와의 신뢰관계를 통해 희망을 획득한다. 맞았죠? 자,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에릭슨은 위기 개념으로 발달 과업을 설명했는데 신뢰 대 불신이었죠. 그리고 이때 신뢰를 형성하면 긍정적 자아 특질이 바로 희망이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자, 2번. 학년 전기는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중 학문기에 해당한다 그랬는데요. 아니죠. 제가 이제 어느 학자의 어느 단계는 다른 학자의 어느 단계와 연결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질문이에요. 학년 전기 3세, 6세는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5단계 중 학문기가 아니라 3세, 6세니까 언제? 남근기죠. 남근기.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학년기 7세에서 12세 아동의 자아정체감 획득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틀렸죠. 자아정체감은 언제예요? 청소년기죠. 그리고 지금 학년기 7세, 12세 아동은 뭐예요?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대 자아정체감 혼돈이고 지금 요 나이는 아동기에 해당하는 7세, 12세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 위기과업을 겪고 이때 아주 중요한 주변 인물이 이웃이나 교사죠. 예, 그래서 뒤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맞지만 학년기, 아동기 7세, 12세는 발달과업을 얘기한 게 뭐예요? 뭐뭐 대 뭐뭐에서 근면성 대 열등감이니까 틀린 거죠. 이해 가셨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청소년기에는 친밀감 대 고립감의 심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아니죠. 이거는 청년기죠. 친밀감 대는. 예. 청년기의 적이고요.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획득하느냐 아니면 혼란에 빠지느냐 혼돈이냐 예, 이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노년기 이후에는 타인을 돌보는 데에 소홀하면 거부를 경험하게 된다 그랬는데 타인에 대한 돌봄 능력 예, 그 다음에 배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노년기가 아니라 바로 장년기죠. 예. 장년기. 예, 그래서 생산성 대 침체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에릭슨은 뭐 성인기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무튼 요거는 성인기 혹은 장년기 바로 생산성 대 침체를 말하는 그 장년기 시기, 성인기 시기지 노년기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뭐예요? 에릭슨의 발달, 전생의 발달 8단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문제 지문이 뭐뭐 대 뭐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 자아특질, 부정적 자아특질 연결 지문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때 관련된 주요 인물이 누군가. 예. 에릭슨은 8단계의 8단계의 전생의 발달 단계를 말할 때 위기 개념 뭐뭐 대 뭐뭐로 말했고 앞에 걸 성취하면 긍정적 자아 특질, 뒤에 거면 부정적 자아 특질 뿐만 아니라 에릭슨은 사회 심리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사회 문화적 영향을 말하면서 점차 주요 인물이 주 양육자인 엄마에서 시작을 해서 부모 쭉 가면서 교사, 이웃 하면서 나중에는 인류애까지 해서 이 주요 관계 인물들이 확장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지문 속에 쏙쏙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예. 에릭슨은 이 부분은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예. 이번에는 6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예. 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예. 융과 관련된 겁니다. 아니마는 남성이 억압시킨 여성성을 의미한다. 맞았죠? 남성 속의 여성성을 뭐라 그래요? 아니마라 그러고 반대로 여성 속의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하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맞았고요. 니은, 음영, 그림자라고도 하는데요. 그림자는 사회생활을 위해 억압시켜야 할 요소이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틀렸죠.
그림자는 내 속에 나지만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건데요. 마냥 억압시키면 오히려 정신건강에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꼭 이렇게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창조성과 관련된 긍정적 측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에 대해서는 억압시켜야 될 요소가 아니라 그림자에 대해서 좀 건강한 태도가 뭐였죠? 음영통찰. 내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대화하면서 그것도 나야 하면서 전체성을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억압시켜야 될 요소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 디귿. 페르소나는 개인이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가면이다. 맞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역할 가면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가면이니까 다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역할 가면은 우리가 갖고 살죠. 근데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아시고요. 리을, 리비도는 인생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성적 에너지다 했는데요.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융에 있어서는 성적 에너지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오히려 성적 에너지만을 의미하는 건 프로이트이고요. 융은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되게 확장했고요. 긍정적인 측면까지 봐서 리비도를 뭐 생활 에너지, 삶의 에너지 이런 용어까지 쓰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융에 대해서 맞는 것만 고르면 기억 디귿 1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정신역동 부분이 워낙 기출이 인행사에서 높다 보니까 지금 학자별로 지금 1회 적어도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라고 한 거고요. 한 3회 정도 가면 같은 융이라고 하더라도 지문이 좀 더 어려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난이도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반듀라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엘버트 반듀라에 대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듀라는 사회학습 이론에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 그러는데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신이 처한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바로 환경이겠죠. 그 상황에 대한 해석, 예, 개인마다, 퍼슨마다 해석이 다르다 그랬죠. 그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행동, 비헤비어죠. 예, 이게 바로 반듀라가 말하는 상호 결정론이죠. 예. 반듀라는 뭐라 그랬어요? 환경이 같다고 다 똑같지 않다. 인간의 행동, 비헤비어는 바로 상황, 환경에 대한 그 사람의 환경,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뭐예요? 해석, 그 퍼슨의, 그 사람의 환경, 상황에 대한 그 사람만의 해석에 따라서 행동은 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개인, 행동, 환경이 서로 어떻게 한다? 상호 영향을 미친다 해서 상호 결정론이죠. 스키너는 그게 아니라 환경 결정론자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반듀라는 그게 아니라 상호결정론자의 입장이거든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 환경 및 그 상황에 대한 해석, 인간의 해석,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바로 엘버트 반듀라의 상호결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았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에서는 엘버트 반듀라는 상호결정론, 스키너는 환경결정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끄집어져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펼쳐진 문장에서 그 학자의 개념어가 보여지는 학습이 되면 오지선다행이 좀 쉬워요. 근데 개념어는 공부는 했는데 펼쳐진 문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고 그때그때마다 너무 새롭게 지문을 읽는 분들은 되게 문제가 버겁게 느껴지고 학습한 바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되나? 그게 안 된다면 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하자. 그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맞았고요. 2번. 대부분의 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로 이루어진다. 예, 이게 바로 엘버트 반듀라가 말하는 간접 경험, 대리 학습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엘버트 반듀라는 인간이 죄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다. 대리 학습을 하고 대리 경험을 통해서 하면서 자신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특성 및 환경적 영향 과의 상호적 관계로 발달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결국은 인간의 행동은 비헤비어는 개인의 특성 및 개인, person, 환경적 영향, environment. 그러니까 1번, 3번은 표현만 다르지 둘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결정론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예, 그것들이 좀 보여질수록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변별력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1번, 3번 모두 상호 결정론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예. 자, 4번. 인간은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방으로 학습한다? 아니죠. 엘버트 반두라가 모방의 중요성을 얘기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인 거죠. 예. 모방의 중요성을 말했다고 해서 엘버트 반두라가 무조건 인간의 창조적 사고 능력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예, 인간은 자신의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인 거죠. 5번. 자신이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한다. 이게 뭐죠? 엘버트 반두라의 용어 중에 자기 효능감이죠. 예.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자신이 특정 행동을 목표로 세웠고 나는 뭐 쟤랑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끝내 그걸 해낼 수 있어. 나에 대한 뭐예요? 믿음이죠. 자신에 대한 믿음.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효능감. 예, 공부할 때 여러분한테도 효능감이 중요해요. 예. 자,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 누구 개념이에요? 엘버트 반두라의 주요 개념어예요. 예,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이다 라는 거죠. 예. 이것도 같이 볼고요. 예. 자, 이번에는요, 반두라 문제 풀어봤고요. 예, 8번 문제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이죠. 예, 삐아제 인지발달 단계, 예,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뭐라 그랬냐면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 예, 구체적 조작기 바로 7세에서 12세죠. 예, 요때의 특징. 예, 결국은 삐아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삐아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예,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예, 그러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입니다. 예, 비가역적 사고 틀렸죠. 이건 언제예요? 전조작기입니다. 지금 구체적 조작기 오면요, 비가역적 사고가 아니라 가역적 사고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객관적 사고 가능하죠. 왜냐하면 구체적 조작기에 오면 보존 개념이 생기면서 뭐죠? 논리가 들어가거든요. 예. 바로 논리적 사고를 한다라는 건 객관적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머릿속으로 유추하고 하는 것들은 형식적 조작기까지, 청소년기까지 가야 되지만 그만큼의 논리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런 어떤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요. 그 얘기는 객관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물활론적 사고, 아이고 이거 전조작기죠. 전조작기. 예, 틀렸죠. 예. 그 다음에 유목화 서열화, 예, 이거 구체적 조작기에 맞는 거죠. 유목화, 분류화할 수 있는 거, 뭐 생물, 식물, 동물, 뭐 이런 식으로, 예, 큰 이름, 작은 이름 나눌 수 있는 거. 서열화 어때요? 제일 길고 제일 짧은 것만이 아니라 순서대로 나열하는 능력, 유목화, 서열화 둘 다 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보존 개념을 획득했대요. 보존 개념 당연하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객관적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거는 바로 뭘 했기 때문에 보존 개념을 획득했기 때문에. 보존 개념, 외양이 바뀌어도 절대적인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 이게 생긴 거죠. 맞았고요. 조합적 사고, 예,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조합적 사고를 여러분들이 그 조합 기술로 생각을 하면 틀리는 거죠. 조합적 사고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형식적 조작기에 하는 거예요. 형식적 조작기 바로 청소년기 요 다음 단계에 하는 거예요. 조합적 사고는 다른 말로 체계적 사고라고도 하거든요. 예, 기억을 좀 합니다. 무슨 사고요? 체계적 사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 조작기가 가야 되고요. 예,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조합해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형식적 조작기라 틀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만 고르면 니은, 그 다음에 리을, 미음. 예, 정답은 2번인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 이제 뭐 제가 우려이지만 조합기술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조합기술은 수를 다루는 능력이에요. 수를 다루는 능력. 예, 그래서 우리가 조합기술은 수를 다루는 능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칙연산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것들은 어때요? 구체적 조작기에 올라오죠. 구체적 조작기에는 조합기술이고요. 지금 문제는 조합적 사고예요. 이거는 체계적 사고. 바로 형식적 조작기 가야 된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 조합기술과 조합적 사고 헷갈리면 이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잡아주세요. 예, 결국 이런 류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각각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푸는 문제고,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시기만 다를 뿐이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다 보면, 문제를 이렇게 여러 해 보다 보면 전조작기하고 구체적 조작기와 관련돼서 좀 많이 나와요. 이 두 시기가 다 특징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조합형 문제인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넘어서 미음, 비읍까지 나왔잖아요. 예, 이 문제집이 무리하게 넣은 게 아니라 실제 기출의 최근 경향에 조합형 중에 미음, 비읍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세요. 예, 이번에는 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버그의 후 인습 수준의 도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콜버그는요, 도덕성과 관련돼서요, 3수준, 예, 그 다음에 6단계를 말했죠. 예, 그래서 전인습, 인습, 후인습으로 나누고요. 이게 그러니까 3수준이죠. 그 다음에 각각 2단계씩 1, 2단계, 3, 4단계, 5, 6단계에서 6단계로 나눴어요. 자, 요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옳은 거 찾는 거 1번. 다른 사람의 견해와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어때요? 예, 인습 수준에 해당하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의 견해와 입장을 이해하는 건 인습 수준에서 우리가 뭐 3단계, 뭐 대인관계 조화를 위한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3단계의 대인관계 조화를 위한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의 견해와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지금 문제는 후인습 수준인데 3단계니까 이거는 인습 수준인 거죠. 예. 자, 2번. 사회적 규범, 사회 규범보다 개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했는데요. 옳은 것은 2번이에요. 사회 규범보다 개인의 가치 기준에 판단한다라는 거 바로 후인습에 해당합니다. 후인습 수준의 5단계가 바로 여러분들 인권과 사회복지의 도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4단계가 법과 질서를 위한 도덕성이거든요. 인습 수준에. 근데 후인습이 들어가면 무조건 법이나 규범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개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습 수준의 3, 4단계예요. 근데 5단계가 되면 후인습 수준은 보다 더 높은 수준인데, 법이 중요한 건 아는데 법이 사람들이 필요를 하는 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때요? 언제든지 법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의 판단이 인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규범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사회 규범이 법과 질서 4단계잖아요. 4단계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 그래서 개인의 자율적인 사고, 독립적 사고와 판단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5단계거든요. 5단계는 어디에 속해요? 후인습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인습 수준이고 3단계, 대인관계 조화를 위한 거죠. 4번, 법과 질서, 규칙을 따르는 걸 중요한다라는 건 인습 수준이고 바로 3단계가 대인관계 조화를 위한 거라면 조화나 승인을 위한 거라면 4단계가 아까 인습 수준 4단계 법과 질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습의 4단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결과에 따라 성과 악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 바로 전인습이죠. 결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뭐예요? 전인습. 예. 그러니까는 낮은 수준의 도덕성이죠. 그래서 과정 같은 건 고려 안 하고 오로지 결과만 보는 뭐 전인습 1단계. 예. 예, 요 수준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콜버그는 3수준 6단계로 나누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전인습, 인습, 후인습, 그 다음에 1, 2, 3, 4, 5, 6. 예, 그래서 요 단계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인습의 1단계는 우리가 말 그대로 결과 중심이고요.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뭐 이런 그렇게 지키는 도덕이고요. 2단계는 아주 그냥 나에게 득이 되니까 나에게 득이 될 때 좀 이기심 득이 될 때 지키는 도덕성이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둘 다 전인습이고요. 인습 수준은 대인관계 조화를 위해서 3단계, 4단계 법과 질서.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후인습 수준에 가면 5단계는 뭐 인권, 뭐 복지 뭐 이런 차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4단계 규범 이상의 어떤 개인적인 사고의 판단력,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이 맘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보다 더 개인적 가치가 어떨 때 법보다 우선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 사고의 판단력 이런 거고 6단계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 가장 높은 보편적지 원리, 뭐 일반 윤리, 그러니까 아주 그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리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습 수준. 그래서 이게 확장했다 그래서 모든 성인이 나이가 들수록 후인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습 수준이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고 후인습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라는 거죠. 예, 거기까지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버그 얘기도 같이 좀 봤고요. 예, 이번에는 1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을 위한 강화 계획 중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례를 읽고 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볼게요. 아이가 저녁에 밥을 먹지 않고 과자만 먹으려고 해서 자, 기억하고 니은이 있네요. 이게 지금 답도 봤더니 기억에 맞는 거. 기억에 밑줄 친 건 뭐? 니은에 밑줄 친 건 뭐냐? 바로 강화 계획 중에 기억. 때를 쓰지 않고 저녁 식사를 다 먹을 때마다 과자를 하나씩 줬다. 그러니까 뭐뭐 할 때마다 그때마다 반응을 한 거잖아요. 뭐뭐 할 때마다 매번 반응을 하는 건 뭐예요? 연속적 강화 계획이죠. 그러면 일단은 기억은 연속적 강화 계획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4번이나 5번 중에 답인 거죠. 예, 그래서 때마다 과자를 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식후에 과자를 먹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은 일주일간 때를 쓰지 않고 저녁 식사를 한 날이 더 많으면 매주 토요일 아침에 과자를 주기로 했다 그랬어요. 매주 토요일이라는 것은 시간이고 그 시간을 정해서 한 거니까 고정이고 정해서 한 거니까 고정이고 시간이 매주 토요일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시간 간격이죠. 고정 간격. 예, 그래서 정답은 기억은 연속적 강화 계획, 니은은 고정 간격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예,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화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대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의 반응의 수, 비율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각각에 따라 고정, 간격, 그 다음에 변화, 간격.
그 다음에 고정 비율, 변화 비율 혹은 가변 비율,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렇게 간헐적인 게 있는가 하면 매번 그럴 때마다 반응하는 연속적인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강화 스케줄을 제대로 공부했는가를 물어보는 예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이번에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매슬로우 욕구 5단계죠. 예, 자아 실현을 달성한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그렇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1, 2, 3, 4, 5가 있는데 맨 위에 자아 실현 욕구. 그렇죠. 메타 욕구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간 사람은 극히 일부였죠. 맞았죠. 그러나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건 인간 누구나 갖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이건 매슬로우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 경향성 로저스도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매슬로우는 그런데 5단계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라고 본 거죠. 예, 맞았고요. 틀린 거 찾는 겁니다. 2번. 인간의 욕구는 스스로를 성장하도록 동기부여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인간의 욕구는 스스로 성장하도록, 그러니까 성장하고 싶어하는 5단계 성장 욕구, 메타 욕구, 예, 그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달성하는 사람은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 인간은 자신의 삶을 창조하려는 동기를 갖는다. 그렇죠. 매슬로우 인간의 창조성 중요시했습니다. 맞았고요. 4번. 성장에 대한 잠재력은 모든 인간에게 천부적이다. 예, 요 얘기 아까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아 실현 성장 욕구가 여기 이루는 사람이 극히 일부다. 그래서 뭐 그런 인간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부적으로 자기를 실현하고 싶어는 하는데 거기까지 달성하는 사람이 일부다라는 거죠. 이 문장은 맞는 거죠. 천부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달성하는 사람은 자아 실현 달성은 극히 일부다이지만 성장에 대한 것, 또 잠재력, 그렇게 실현하고 싶어 하는 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아무나 달성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하위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 이거는 완전히 때문에 틀렸어요. 매슬로우가 욕구 위계론자인 건 맞아요. 아랫 단계의 욕구일수록 강렬하기 때문에 욕구 강도가 강해서 생리적 욕구, 배고파 해결돼야 다음 거 간다는 위계론 단계로는 맞지만 아랫 단계가 100% 충족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완전이라는 것은 100%의 의미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5번인 거죠. 예. 자, 그래서 그것도 오해 없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매슬로우에 대한 것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고요.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매슬로우는 욕구 위계론자이다. 아랫 단계가 충족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간다. 그러나 100%는 아니다. 그 다음에 아랫 단계의 욕구일수록 강렬하고 강도는 높다라는 거. 그리고 위에 단계 자기 실현 맨 위에 5단계 누구나 그거를 갖고 있고 추구하지만 거기까지 달성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이것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2번 로저스 문제입니다. 로저스의 인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했다. 맞았죠. 로저스 주관적 경험에서 현상학적 이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아까는 사람마다 어떤 상황에 대한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을 통합적 존재로 봤다. 맞죠. 예. 아주 중요한 로저스 인본주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인간 본성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거는 로저스뿐만 아니라 같은 인본주의자인 누구도 매슬로우도 긍정적 측면,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다라는 것들, 성성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았고요. 4번, 인간의 욕구 발달 단계를 제시하였다. 아이고, 틀렸죠. 예. 일단, 로저스 발달 단계 이런 거 제시 안 했어요. 왜냐하면, 로저스는요, 인간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되어가는 존재다라고 했어요. 근데 발달 단계라는 거는 어때요? 발달 단계라는 건 보편적 어떤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나로서 만들어져 가는 나로서 되어가는 존재라고 봤기 때문에 발달 단계 제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발달 단계 제시하지 않았고 하물며 욕구 발달 단계를 말한 것도 아니죠. 이거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매슬로우 역시 인본주의자로요. 욕구 단계론을 말한 거지 발달로 말한 건 아닙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누구도 발달 단계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매슬로우도 욕구 단계를 말한 거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5번. 인간은 자기 실현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예, 이걸 이제 로저스 용어로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맞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저스 용어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뭐 이런 말들도 이제 나오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행사 이렇게 끝에 정리하고 할 때 발달 단계를 제시한 학자, 아닌 학자 이런 것들 조금 구분합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그거 보시고요. 이번에는 1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 이론에서 제시된 개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 뭐냐 그랬어요. 체계 이론입니다. 체계 이론에 관련된 용어가 여기 개방체계, 폐쇄체계, 부적 완류,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나왔는데 여기에 박스 안에 제시된 것은 체계 이론의 개념 중 뭐냐? 체계가 내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상황에서 예, 외부 체계와 상호작용하지 않음에 따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바로 폐쇄 체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줬죠. 폐쇄 체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계속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는 거, 계속 문 닫고 무질서와 혼돈, 쇠약해지는 경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폐쇄 체계의 쇠약해지는 경향성 바로 뭐죠? 엔트로피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엔트로피 상태에서는 무질서와 혼돈이 증가하고 이게 반대로 네겐트로피가 되면 이제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네겐트로피는 개방체계, 엔트로피는 폐쇄체계라는 거 좀 보시고요. 지문에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문장의 단서들을 잘 찾아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이제 생태체계 이론 브롬펜 브레너 의 문제이네요. 생태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예,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예, 유능성을 발달시켜 개인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한다.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생태체계 이론에 유능성 개념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요, 생태체계 개념에서 유능성은요,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환경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유능성은 뭐다? 환경과 효과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잘하는 거. 예,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유능성이라 그래요. 예, 환경과 상호작용을 잘하는 거.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죠. 이 외에도 생태체계 이론에는 중요한 개념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적응, 적합성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능성이라는 건 생태체계 이론에서 정의하는 개념 정의로 가셔야 돼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지 지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2번. 개인의 욕구와 환경적 자원 사이의 적합성을 살펴본다. 잘했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욕구와 환경의 자원의 지지가 잘 맞으면 적합성이 높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적합성 나왔고 유능성 나왔고 적합성 나왔고 지금 생태체계 이론 관련 용어예요. 스트레스도 주요 용어죠. 스트레스는 3번.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이다. 맞았죠? 스트레스 개념 정의 그대로. 그러면서 강점 관점 이었잖아요. 누구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누구라도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리적 관점에 결함 중심에 해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환경 속의 인간 관점 Person in Environment PI 관점으로 개인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맞았고요. 5번 개인이 겪는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조망을 제공한다. 그럼요.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복잡한 그대로를 볼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거지 무조건 단순화해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개인이 겪는 문제의 복잡한 그대로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중요시했고, 그렇게 개인이 처한 상황, 문제의 복잡성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태체계 구성으로 제시한 게 바로 뭐예요? 유기체를 둘러싼 미시, 중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를 보라고 제시한 거죠. 예,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는 생태체계의 주요 개념어들을 정확히 잡고 계세요?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은 집단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1번, 1차 집단은 원초 집단이라고도 한다. 맞아요. 1차, 2차 집단 이렇게 나누고요. 1차 집단은 원초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가족, 뭐 친구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2차 집단은 학교, 회사 등. 그렇죠. 여기는 이제 주로 계약에 의한 관계이죠. 예. 1, 2차 집단 얘기 둘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3번. 형성 집단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다. 아이고, 틀린 것은 3번이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형성 집단이 아니라 뭐예요? 형성 집단의 반대 개념이죠. 바로 자연 집단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1, 2번은 1차 집단, 2차 집단 구분하세요. 3번 지문은 뭐예요? 자연 집단하고 형성 집단하고 구분하세요. 예,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자연 집단이라고 하지 형성 집단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또래 집단은 자연 집단에 해당한다. 그렇죠. 또래 집단이 결국은 친구잖아요. 친구 같은 거 우리가 뭐, 계약에 의해서 형성하나요? 아니죠.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5번, 집단을 통해 사회화 기능이 이루어진다. 그럼요. 예, 우리가 집단을 통해서 사회화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1회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1차 집단, 2차 집단, 자연 집단, 형성 집단 등등을 구분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다라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6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개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어요. 문화 마찰, 문화 변동, 또 은둔 문화, 그 다음에 용광로 개념, 다문화주의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1번, 문화 마찰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면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함을 나타낸다.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문화 마찰에 대한 설명 그대로 맞았고요. 2번, 문화 변동은 기존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대체됨을 의미한다 했는데요.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문화 변동이 기존 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대체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문화 변동은 문화 변화라고도 얘기하고요. 컬처 체인지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문화로 대체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화, 융합, 그 다음에 공존을 비롯해 새로운 문화에 대한 반동, 이 모든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존뿐만 아니라 반동, 뭐 이 모든 걸 표현하는 걸 문화 변동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3번, 외부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없는 감추어진 문화를 은둔 문화라고 한다. 맞았고요. 4번, 용광로 개념은 소수의 다양한 문화가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 섞임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용광로 개념하고 우리가 뭐 샐러드볼 이론 뭐 이런 거 같이 얘기하는데요. 용광로 개념은 문화에서 건강한 개념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기존의 주류 문화에 너의 원문화를 그냥 주류 문화에 녹아들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문화에 비중을 더 두고 원문화는 동화된다라는 건 원문화는 부정하고 녹아들란 얘기이기 때문에 용광로 개념은 소수의 다양한 문화가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 섞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동화라는 게 건강한 문화 적응 아니잖아요. 예, 그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보다 건강한 건 용광로 개념하고 조금 대비되게 얘기하는 게 샐러드볼 이론이죠. 예. 각각의 차이, 각각의 고유한 맛을 유지하면서
함께 샐러드 안에서 공존하는 것, 각각의 맛이 녹아드는 게 아니라 각각의 맛을 샐러드 먹을 때 뭐 다양한 맛들이 있잖아요. 뭐 토마토의 맛도 있고 양배추의 맛도 있고 아몬드의 맛도 있고 각각의 맛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화를 얘기할 때 보다 더 건강한 문화 적응은 이제 용광로 개념이 아니라 샐러드 볼 개념입니다. 그것까지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5번 다문화주의는 인간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예, 맞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용광로 개념은 맞게 설명한 건데 추가 설명으로 보다 건강한 문화적 태도는 샐러드볼이다 그거예요. 예, 그 해설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에 관련된 거 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발달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네요. 좀 보겠습니다. 영악이 0세, 2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악이면 삐아제는 이제 저는 이런 문제 나오면 삐아제를 꼭 잡고 가거든요. 예, 감각운동기에 해당하죠.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프로이트의 구강기에 해당한다. 예, 0에서 2세니까 프로이트도 첫 단계가 바로 리비도가 입에 집중하는 구강기. 삐아제 감각운동기 맞죠? 예. 그 다음에 대상형 속성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죠. 영아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대상형 속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 맞는 거죠. 대상형 속성, 목표지향적 뭐 행동 이런 것들이 영아기의 하위 6단계 중에 2차 도식의 협응기, 예, 그러니까 영아기의 하위 6단계 중에 4번째 단계에 있거든요. 이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대상형 속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정서 발달은 1차 정서에 한정된다 아니에요. 0세에서 2세까지니까 1차 정서에 한정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틀린 것은 4번이죠. 왜냐하면 0세에서 2세면 2차 정서도 나타납니다. 애들이 첫 돌이 지나면 1차 정서 기쁨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첫 돌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보다 더 다양한 감정들, 뭐 부끄러워 뭐 이런 감정들도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차 정서에 한정되지 않아요. 2차 정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돌이 지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다가 틀린 거고요. 그래서 틀린 건 4번, 5번. 감각기관과 운동기능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이 얘기는 바로 뭐죠? 삐아제의 감각운동기를 풀어서 쓴 말이죠. 예, 삐아제가 이 시기는 아이들이 감각기관과 운동기능을 통해 세상을 만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은 표현을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1차 정서와 2차 정서가 관련된 문장이 최근에 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 슬픔, 논란,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1차 정서라면 뭐 수치심, 부러움, 뭐 등등 죄책감 이런 것들 2차 정서 요것도 좀 구분을 하고 가시길 바라고요.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3세, 6세 인지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예, 3세, 6세 인지발달 했는데요. 이때 삐아제로 치면 전조작기죠. 예, 옳은 것. 예, 직관적 사고 맞죠? 예, 이때 아이들이 귀여운 이유가 뭐예요?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걸로 그 속성으로만 판단하는 직관적 사고. 그 다음에 전조작기의 비가역적 사고 맞죠? 구체적 조작기 가면 비가역적 사고가 뭘로 바뀌어요? 가역적 사고로 바뀌죠. 근데 전조작기 3세, 6세는 비가역적. 바로 한쪽 방향에서만 생각을 하는 비가역적 사고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대상형 속성은 이때 확립이 되죠. 대상형 속성은 감각운동기의 하위 6단계 중에 4번째 단계인 2차 도식의 협응기부터 바로 생기기 시작해서 바로 감각운동기에 생기기 시작해서 바로 전조작기가 되면 확립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상징의 획득 맞죠? 이거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전조작기에 상징의 획득이 되니까 바로 언어가 발달을 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삐아제는 무조건 잡고 가셔야 됩니다. 예. 삐아제라는 학자 영역에서도 문제로
단계로 나올 수 있고요. 삐아제 발달 단계는 이 뒤에 가면은 발달 단계별 인행사 나오는 데에서 인지적 발달에서는 삐아제와 연관된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19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 예, 아동기 7세 12세 삐아제로 치면 구체적 조작이죠. 예, 설명으로 옳은 거 찾을게요. 유아 기회 자기중심성이 유지된다? 아니요. 유지 아니라 옳은 거 찾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때 되면 자기중심성이 극복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뭐 조망력이 생기고 딴 사람의 입장도 조금 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제1반항기가 시작된다 그랬는데요. 제1반항기는 언제의 특징이에요? 아동기가 아니라 유아기, 이때의 특징이죠. 막 3세, 4세 제1반항기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린 거죠. 지금 문제는 아동기 7세, 12세예요. 그 다음에 3번 단체놀이가 집단놀이로 확장된다? 아니죠. 이것도 틀렸죠. 아동기가 바로 집단놀이에서 뭘로 오는 거예요? 단체놀이로 오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에 단체놀이가 되니까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서 피구 이런 것들의 규율, 협동, 저편, 우리 편 뭐 이런 개념들도 알고 그러는 단체놀이가 가능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틀린 거죠. 집단놀이로 확장된다 그랬으니까요. 자, 옳은 거 찾는 겁니다. 4번 감각운동을 통해 지능 발달을 도모한다. 아이고, 이거는 언제예요? 감각운동기. 예, 감각운동기는 0세에서 운동기 2세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조망 수용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맞았죠. 이거는 1번하고도 관계가 깊죠. 자기중심성이 제가 1번에서 유지가 아니라 극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동기가 되면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면서 뭐가 생긴다 그랬죠? 조망 수용 능력, 예, 사회적 조망.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은 어떨까?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도 상황을 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중심성의 유지가 아니라 극복되면서 생기는 능력으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11, 19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청소년기로 틀린 것. 1번, 신체적 발달이 활발하여 제2의 성장 급등기로 불린다 그랬어요. 예,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청소년기, 제2의 성장 급등기 맞죠? 영아기가 제1이고 청소년기가 제2잖아요. 맞았고요. 예. 자, 두 번째, 정서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그렇죠. 질풍노도의 설명 정확하잖아요. 정서적 변화가 엄청. 이게 이제 뭐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이제 최근에 뇌과학에서는 뇌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맞았고요. 3번,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일어나는 심리적 이유기이다. 예, 바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2의 성장 급등기, 질풍노도의 시기, 심리적 이유기, 이게 다 청소년기를 지칭하는 명칭이에요. 그리고 설명도 맞죠. 심리적 독립이 일어나는 심리적 이유기. 우리가 심리적 이유기라고 하면은 부모의 지지를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통제를 받고 싶지 않고 분리되고 싶은 그런 어떤 특성이잖아요.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아니무스와 아니마가 변화하는 개성화 시기이다. 아이고, 이건 완전히 틀렸죠. 아니무스는 여성 속의 남성성이고요. 아니마는 남성 속의 여성성이잖아요. 이거는 개성화 맞는데 융의 개념이고, 이거는 언제? 중년기에, 장년기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여자답게만, 남자답게만 강요받았다면 내 안에 반대의 성도 만나면서 전체인 나를 만나라, 이 개념이잖아요. 중년기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고요. 5번, 어린이도 성인도 아니라는 점에서 변인으로도 불린다. 맞았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청소년기와 관련된 여러 호칭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번도 같이 풀었고요. 2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주요 발달과업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결국 이거는 되게 문제 구조는 간단한 거 같이 보이지만 주기별 발달과업 전체 종합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주기가 나오고 그것과 관련된 발달과업이 나오는데 발달과업의 내용 연결이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영악이 0세, 2세 반사운동, 애착형성 너무나 중요하죠. 예, 그래서 0세, 2세에서는 우리가 반사운동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형성하는 애착, 주 양육자와의 애착의 질이 평생의 대인관계의 질이 된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그래서 영아기와 관련돼서는 반사운동도 맞고 애착형성도 맞고요. 니은 3세, 6세, 예, 전조잡기인데요. 이때 배변훈련 자율성, 그쵸? 3세, 6세에서 이제 이때 초기에 바로 프로이드로 치면은 배변훈련 항문기도 이때 겹치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으로 치면 자율성대 수치심 해갖고 바로 배변훈련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통제, 컨트롤, 자율성 이런 거 키우는 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예, 여기가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삐아제로 치면 전조잡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조잡기 전기가 있고 전조잡기 후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전조잡기 전기는 3세에서 4세고요. 후기는 4세에서 6세이죠. 예, 그러고 요 시기가 바로 삐아제는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에릭스는 요 전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자율성대 수치심 단계이고요. 지금 자율성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 같은 경우에 후기 4세, 6세는 주도성대 죄의식, 요게 이제 또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세, 6세는 이렇게 삐아제 전기 후기, 에릭슨의 자율성대 수치심, 주도성대 죄의식 요것들도 좀 연결을 해내세요. 자, 그 다음에 아동기 7세, 12세 사회적 기술 유능성 중요하죠. 예, 아동기 때 우리가 근면성대 열등감이잖아요. 이때 애들이 근면성을 성취하게 되면 유능감을 갖고 열등감이면 무력감을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능성도 중요한 개념이고 이때 아이들이 집 밖을 벗어나면서 사회적 기술이 있어야 이제 친구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리을 청소년기 13, 19세 자아정체감 맞죠? 에릭슨의 정체감 대 정체감 혼돈 맞았고요. 근데 생산성은 아니죠. 이거는 언제예요? 에릭슨으로 치면 성인기고 우리가 보통 중년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년기 생산성대 침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엉뚱하죠. 그럼 버리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결국은 각 단계와 연결돼서 각 학자들의 주요 개념들도 좀 연결해 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발달 단계 과업과 연결해서는 에릭슨이 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에릭슨의 8단계 꼭 정리하시고요. 자, 요번에 22번 가겠습니다. 청년기에 대한 문제네요. 청년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체적 기능이 최고조에 달한다. 예, 청년기를 정점으로 상승적 발달의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하강 얘기하죠. 그래서 신체적 기능이 최고조 맞았고요. 자기 부양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시기이다. 예, 그래서 청년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자립, 자기 부양 능력과 직업 찾고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니까요. 맞았고요. 3번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성.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율성을 성취하는 시기이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좀 양가 감정, 독립도 하고 싶으면서 또 반대의 마음도 든다. 그래서 구강기 후기가 제1의 양가 감정이라면 뭐 청년기에 또 한 번의 양가 감정을 겪는다. 그런 얘기도 연관 설명했습니다. 4번 인지 발달이 완성되어 고착되는 시기다. 이거는 틀렸죠. 예,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보통 삐아제가 인지 발달을 청소년기까지 말했고요. 그 이후는 인지 발달에 대해서 소위 쉽게 말해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인지 발달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인지 발달이 완성돼서 고착된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이후로는 인지 발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요. 인지 발달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는 학자도 있고 정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돼서 고착된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건 4번이고요. 5번 성역할 정체감이 완성된다. 예, 그래서 성 정체감은 이전에 아이들이 나는 여자, 나는 남자 하고요. 이때는 성과 관련된 남자로서의, 남성으로서의 역할, 여성 성으로서의 역할, 정체감이 완성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완성되는 걸 청년기의 성적 사회화를 이룬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개념까지 좀 연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입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같이 봤고요. 자, 이번에는 23번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중년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 중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하비가스트는 직업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발달과업으로 제시했다. 예. 하비가스트는요, 중년기에서 직업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 이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봤어요. 물론, 중년기가 직업에서 이제 성취도가 높고 어떤 완성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위기로 오기도 하는데요. 하비가스트 입장은 이게 맞고요. 2번. 에릭슨의 생산성 대 침체성의 단계에 해당한다. 맞죠? 중년기 에릭슨 생산성 대 침체라고 했잖아요. 예. 3번. 아들러는 주관적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라고 보았다. 틀린 것으로서의 답은 3이죠. 3번이죠. 왜냐하면 아들러가 열등감 얘기하고 우월성 추구 얘기한 거 맞는데 이게 중년기의 어떤 최적 시기, 중년기하고 연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들러의 이 개념은요, 발달 단계와 연결된 개념 아니고요. 아들러는 발달 단계나 발달 과업 이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이거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열등감을 경험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는 건 5세 이후부터 현실화가 시작이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어느 단계의 뭐 발달 과업으로 제시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4번. 레빈슨은 젊음이 끝났다는 사실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인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레빈슨의 중년기에 대한 얘기로 맞는 부분이고요. 5번. 팩은 새로운 경험과 기존의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지혜의 창출을 강조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팩은 지혜의 가치 부여하기하고 물리적 힘의 가치 부여 중에 지혜로 가는 것이 보다 더 건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요. 예, 그래서 23번 옳지 않은 것의 답은 3번입니다. 아들러가 열등감, 우월감 얘기는 했지만 이것을 어떤 연령별 발달 과업과 연결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24번 큐블러 로스가 제시하는 죽음과 상실에 대한 5단계 심리 변화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잖아요. 예. 큐블러 로스, 예, 여기는 지금 1단계 문제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1회라 가장 단순한 형태로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큐블러 로스의 죽음에 대한 심리 적응 단계, 상실에 대한 단계 5단계 순서 외우셨나요? 예, 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부정, 아니야, 아닐 거야. 분노, 왜 하필 나에게? 아, 불가사의한 힘에 대해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면 협상.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알고 깊은 우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용해서 1, 2, 3, 4, 5단계 순서를 외워라 그랬고, 정답은 2번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건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장으로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은 수용의 단계에 이르러 죽는다, 이런 표현들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단계가 그렇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분노의 단계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분노만 하다가. 예, 그런 것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고요. 예. 마지막 25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노년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예, 노년기의 뭐 성격 특성 이런 거 좀 나왔었죠. 융통성 증가가 옳지 않은 것의 답이죠. 노년기는요, 오히려 경직성 증가하고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도 어렵고요.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융통성 증가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나머지는 노년기의 특성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죠. 조심성 증가, 의존성 증가, 우울 성향 증가, 과거 회상 증가, 이런 것들이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어떤 애착 물건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인다거나 이런 특징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는 여러분들이 경직성의 증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이널 모의고사 인행사 제1회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모의고사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자신감이 생겼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회인데 왜 이렇게 지문이 어렵나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모르거나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해 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회부터 그런 것들을 좀 다져 가시면 좋겠고요. 자, 2회 아직 안 푸셨으면 풀고 강의를 들으십니다. 시험 환경과 똑같은 환경에서 답안지까지 옮기면서 제한된 시간 두시고 문제 풀고 강의 들으시길 바랍니다.